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북한이 오늘 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3발을 연달아 발사했습니다. 이번 북한의 도발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지 나흘 만에 이루어졌는데요. 이번 무력 시위에 담긴 북한의 메시지는 무엇이고 또 향후 남북관계는 어떻게 전개될지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미사일 3발을 섞어서 쐈다고 하는데요. 앞서 저희가 뉴스 전해드리면서도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 한국, 미국, 일본을 다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을 하기도 했었는데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다소 이제 기존의 관행으로 본다면 이례적인 방식입니다. 네. 소위 말해서 이제 두 종류의 미사일을 섞어서 거의 같은 시간대에 그 동시다발적으로 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정확히 얘기하면 3발을 쐈는데 첫 번째 쏜 것은 고도가 540km 정도 올라가고 실제 날아간 거는 한 360km 정도 날아갔습니다. 네. 뭐 일단 이 사거리 자체 비행거리만으로 본다면은 뭐 단거리급으로 보이지만 실제 이제 고도를 540km까지 올라갔고요. 또 실제 이게 1단 추진체 정도만 소진하는 방식으로 발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조합적으로 얘기하면 ICBM 실험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렇게 실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쏜 거는 지금 추정하기로는 이제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보통 얘기하는 KN-23이라는 미사일을, 단거리 미사일을 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제 그 날아간 궤적 자체가 낮게 깔려서 날아가면서 풀업 기동, 소위 이제 상승과 하강을 그리는 곡선을 보여줬거든요. 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기존의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얘기했던 KN-23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이 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이면서도 사실상 위협적인 것이 굉장히 낮은 고도, 한 50에서 60km 정도의 낮은 고도로 날아가면서 사실상 그 미사일 방어망으로 사실 막기가 좀 어려운 그런 미사일 발사체로 우리가 이제 보통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ICBM과 단거리 미사일을 같이 섞어 쏜 거죠. 예. 섞어 쐈다는 건 결국 의도가 결국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과 그리고 한반도 전역과 미 칠함대까지 포함하는 소위 한반도권에 있는 미군과 한국을 표적화해서 동시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라는 자신의 의지를 상당히 보여줬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한미 군당국은 뭐 미사일 발사 직후 한 1시간 만에 즉각 공동 대응에 나섰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미사일 쏘고 또 공군은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이 정확하게 어떻게 대응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뭐 정해진 매뉴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조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한미가 공동 대응 형식으로 지대지 미사일을 쐈다는 부분입니다. 네. 특히 이제 한국군이 현무2죠. 지대지 미사일입니다. 이것을 쐈고요. 바로 5분 간격으로 미군이 ATACMS 미사일을 또 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미가 공동으로 미사일을 이렇게 쏘는 경우는 사실상 이제 극히 이제 드물고요. 4년이 한참, 과거 4년 이전에 있었던 사실상 대응은 있었지만, 네. 최근에 이런 대응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례적으로 봐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엘리펀트 워크 같은 경우는 우리 공군이 이제 시행을 한 것인데요. 사실상 이제 지상 활주로에 F-15K 전투기 30여 대가 이미 이제 무장을 한 채로 활주로에 이렇게 전개해서 언제든지 출격할 수 있는 태세를 보여주는 일종의 어떤 시위 효과입니다. 이것을 이제 했다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당장 북한의 상공에 어떤 무력 시위를 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네. 언제든지 출격 가능하다. 그리고 언제든지 응징 보복 가능하다라는 우리의 이제 대응 태세를 보여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떻든 이제 경고 메시지는 충분히 담고 있다. 보여집니다. 지난 정권에서 대응하는 방식하고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대응하는 방식에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예, 큰 맥락에서 보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북한의 이제 무력 시위에 대해서 사용하는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제 단호함이 좀 더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실제 이제 오늘 보여준 한국군과 미군의 어떤 이런 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미군이 같이 한 것에는 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한국군 차원에서도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북한에게 경고를 날리는 부분은 이미 했던 부분이고요. 엘리퍼트 네. 워커도 역시 지난 정부에서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매뉴얼에서는 큰 차이는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사일이란 표현 이걸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발사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번에는 탄도미사일 이렇게 딱 아예 적시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도 좀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하여튼 타이밍도 조금 묘해요. 원래 한미 당국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중에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중이 아니라 아시아 순방을 끝내고는 난 직후에 지금 미사일 이렇게 세 발 한꺼번에 발사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십니까? 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 또는 아시아 순방 기간에는 북한이 군사적인 무기 실험이라든가 도발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었습니다. 네. 이유는 과거에도 북한이 미국 대통령이 방한 시기에 어떤 군사적인 움직임을 하거나 도발성 행동을 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북한이 굉장히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할 수 없는 행동이죠. 미국 대통령이 한번 움직일 때 굉장히 다양한 전략 자산과 정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굉장히 경계가 민감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북한이 어떤 행동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관련된 응징과 보복, 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군사적인 리스크에 이제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함부로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군사적인 움직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사실 이번에 이제 그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도착하기 직전에 이제 북한이 이 미사일 쐈다는 것이 오히려 이제 굉장히 주목할 부분입니다. 네. 며칠 간격을 두고 이제 이런 미사일 도발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워싱턴에 도착 직전에 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방한 기간은 피했지만 자신들의 불편한 심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긴 어떤 메시지라든가,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기간에 남긴 어떤 여러 가지 메시지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불만, 이것을 이제 나름대로 표출하는 방식을 타이밍에 설정해서 워싱턴 도착 직전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북한 입장에서 상당히 수위를 높여서 행동을 했다. 라고 보여지고요. 미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기분이 좋은 그 행동은 아닙니다. 자신의 대통령이 순방을 하고 돌아와서 워싱턴에 도착 직전에 썼다라는 것은 사실상 의도적으로 이런 타이밍을 설정하고 미국에게 불만을 표시했다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야겠죠. 네. 또 오늘 대통령실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과 다른 장소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하기 위한 핵 기폭 장치 작동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 탐지되고 있다. 네. 이 7차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우리가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 정황상 실제 그 3번 갱도죠.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에서 이미 추가 핵실험을 위한 기본적인 갱도 작업들은 거의 완료된 상태로 보여지고요. 네. 이미 그 내부에 그 여러 가지 측정 장비를 위한 케이블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미 다 정황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물리적인 준비는 일정 부분 끝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이제 나온 얘기처럼 기폭장치 실험을 이번 여러 차례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기폭장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핵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핵물질을 압축시켜서 인계점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일종의 어떻든 그래서 폭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입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권총에서 공이와 방아쇠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실험은 어쨌든 이 핵실험의 정밀도, 소위 이제 소형화된 핵탄두를 만들기 위한 그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포장치 실험을 아주 그 정밀하게 그 장치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 사전에 그 기폭장치 실험을 여러 번 했다라는 의미고요. 여기에 실제 이제 핵물질을 놓고서 실제 이제 폭파하는 거는 향후에 이제 남겨진 마지막 이제 순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기술적 준비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렇다면 이제 정치적 판단,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판단만 남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언제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예, 일단은 지금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 그 상당한 발열 증상자가
확산 추세에 있다가 점차 이제 감소 추세가 있는 것으로 이제 북한 측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방역 최대 위기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고 최대 비상방역 체계를 발동 중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지금 공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5월 4일, 5월 7일, 5월 12일 날 각각 쏜 미사일 역시도 발사하고 나서 발사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과거 같으면은 상당히 그걸 성과로 자랑을 했을 텐데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네. 코로나 상황을 의식을 해서 주민들에게 이걸 동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상당히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결국 핵실험 역시도 지금 최대 방역 위기 상황에서 핵실험을 동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부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코로나 확산 추세, 코로나의 내부적인 진정 추세가 일정하게 이제 일상화됐을 때 네. 이것이 이제 아마 핵실험의 소위 감행될 시기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북한이 도발하니까 이정석 국방장관이 미국 국방부에 전략자산을 보내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요. 북한이 그거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 같고 전략자산 전개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지 북한은 또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 중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공동 성명을 통해서 한미 간의 확장 억제령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네. 뭐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 관련된 모든 역량들을 같이 이제 확인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연합 방위 태세를 제고하기 위해서 연합 훈련 여기에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하겠다. 뭐 이런 부분까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이제 합의의 공동 성명에 있는 합의 내용의 기초에서 아마 이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죠. EDSCG라고 해서요. 이게 아마 이제 조만간 바로 개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개최를 통해서 여기에서 이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마 협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번 미사일 발사 때문에 뭐 전략자산이 바로 온다는 개념보다는 구체적으로 향후에 북한 도발들이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전략자산을 전개할지 이 협의체를 통해서 아마 구체적 논의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략 폭격기라 아니면은 핵잠수함이나 핵항모나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가 될지 이번 기회에 논의를 해서 다음번 도발할 때는 그게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좀 더 걱정스러운 부분이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를 무단 진입했다. 이런 소식도 지금 전해졌어요. 이게 지금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이렇게 군용기가 카디즈를 진입하는 것, 일종의 북중러 삼각 압박이 시작됐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걸 정치적 의도가 없이 순수하게 그냥 훈련 개념으로만 읽기에는 타이밍이 절묘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위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들이 카디즈를 침범하는 행위, 이 자체는 묘하게도 거의 같은 타이밍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네. 뭐 이제 들으시는 그 분들의 어떤 참고 사항으로 방공 식별구역, 그래서 카디즈는 이제 자국 영공으로 이제 접근하는 이제 군용 항공기죠. 네. 이거를 조기에 식별해서 대응하기 위해 설정한 이미 어떤 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얘기하는 영공 개념과는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요. 네. 어떻든 이런 걸 넘어올 때는 사전에 그 훈련 개념이든 뭐 어떤 개념이든 간에 사전에 상대국에게 알리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사실 이런 부분에 절차 없이 특히 이제 중요한 건 군용기이면서도 이게 폭격기입니다. 중국의 폭격기 H-6K이고요. 러시아 폭격기 투폴레프인데요. 이게 상당히 위력적인 그 주력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적으로 이제 전투가 벌어졌을 때 동원되거나 하는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폭격기들이 돌았다라는 것은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그 일본 순방, 소위 쿼드 회의까지 마치고 돌아가는 직후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네. 결국 이제 이 한반도에 와서 한미 간에 발표한 공동 성명, 그리고 일본에 가서 일본과의 회담 속에서 나온 메시지들, 그리고 쿼드에서 나온 메시지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상당히 신기가 불편하고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어떻든 불만을 표시하는 방식, 그리고 향후에 한미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지, 또 일본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실험하는 하나의
하나의 어떤 행동으로 이걸 네. 볼 수 있고요. 북한의 네. 역시 미사일 발사도 그런 불만 표시의 일환. 그래서 사실상 직간접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북중러가 이런 행동에 있어서는 연대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한반도가 좀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다.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이었습니다.